재기 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기 호출은 함수 내에서 다시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문은 종료 조건이 절대 만족될 수 없으면 무한 루프가 됩니다. 재기 호출도 재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종료 조건이 절대 만족될 수 없으면 무한 재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한 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한 루프는 실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for 루프를 만들었는데 종료가 안 돼요. 그럼 CPU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그 위치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실행이 돼요. 강제로 종료시킬 때까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재기 호출은 계속 무한 재기를 하게 되면 함수 호출은 뭐가 필요해요? 함수가 호출되면 스택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재기 호출이 호출될 때마다 스택 공간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스택 공간의 크기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발생하는 현상하고 무한 재기가 발생했을 때 현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를 우리가 재기 호출은 언제 그러면 활용하냐 하면은 한 문제를 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게 코딩을 하면 코딩 자체는 보통 더 간결해집니다. 코딩은 간결해지만 성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 호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예요. 팩토리얼은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작은 크기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재기 호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기 호출로 구현하지 않고 1부터 쭉 곱해가지고 아니면 거꾸로 곱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프로그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 호출이 한 번만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몇 번 일어나면 n번 발생을 해요. 따라서 성능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그 비고로 우리가 표현하면 얘도 선형이에요. ON이고 얘도 ON입니다. 왜냐하면 팩토리얼을 몇 번 부르냐면 최대 n번, 뭐 n-1번인데 하여튼 불러요. 근데 그 부르는 횟수가 n에 비례합니다. 얘도 이 반복하는 것이 n에 비례해요. 그래서 둘 다 그 비고로 따지면은 같은 성능을 가진 그런 함수들이지만 이 팩토리얼은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능으로 따지면 얘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코드의 간결성 측면에서는 얘가 더 효과적입니다. 더 간결하게 짤 수 있고, 나중 되면은 모든 우리가 이렇게 한 문제를 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을 재기 호출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기 호출을 사용하면 되겠고, 재기 호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호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중복된 재계호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재계호출이 발생하다 보면은 스택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pivn은 fn-1 더하기 fn-2예요. 즉 어떤 문제를 작은 문제로 그것과 동일한 작은 문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재계호출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계호출을 하게 되면 재계호출 트리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fiv5를 호출했을 때 어떠한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f5가 호출되면 그 안에서 f4와 f3을 호출하게 되겠고 f4는 f3, f2, f3은 f2, f1 이 보듯이 이렇게 쭉쭉 그리면 이 정도의 함수 호출이 일어나야 요거를 요 F5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F3과 F3이 이렇게 두 번 나타났고 F2는 세 번 나타났고 F1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복 호출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뭐 나중에 혹시 알게 되겠지만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한번 계산된 거는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F3을 계산하면은 요 경우에는 요렇게 먼저 계산이 이루어져요. F5가 불러지면은 요거 때문에 F4가 불러지겠고 얘는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예요. F4를 부르면 F3, F2인데 F3이 먼저 불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F1, F0를 계산했으니까 이 값들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으면은 이제 얘를 또 부를 때 이미 계산했으니까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얘를 보는데 얘 있지? 그럼 얘 안 돼요. F3 있지? 안 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만 계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알고리즘 시간에 학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한번 이런 피보나치 수를 메모이제이션에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중복적으로 호출되니까 한번 호출돼서 값을 계산된 값은 F2는 요걸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메모이제이션의 기법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은 건 꼬리 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제기는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것이 제기 호출인 경우를 우리는 꼬리 제기라 그래요. 함수의 마지막. 여기에 보면 다음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요 예제를 보면 쭉쭉 내려가는데 return 함수 호출이에요. 그러면 return 하면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돼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 안에서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실행되는 게 없으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냐면은
원래는 함수 호출을, 제기 호출하면 계속 스택이 쌓이죠. 근데 꼬리 제기를 하면은 이 스택에 쌓이지 않아요. 그냥 얘를 버립니다. 쌓이지 않고 버려요. 버리고 확보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얘가 되돌아와도 그 전에 얘를 불렀던 얘에 대해서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적화해줘요. 그러니까 꼬리 제기는 뭐에 최적화냐면은 함수 제기 호출했을 때 스택 공간이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이게 되는 스택 공간을 안 쌓이게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의 최적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꼬리 제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얘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꼬리 제기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은 얘는 제기 호출이 어떻게 돼요? 2개인데 얘는 몇 개예요? 1개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더 이것의 성능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꼬리 제기라는 측면보다도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함수를 호출하는 그 횟수가 선형적이에요. n, n-1, n-2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1이 될 때까지. 그래서 실제 이 꼬리 제기는 스택 공간을 안 쓰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 그것보다는 요 함수는 어떤 의미에서 더 성능이 개선됐냐 하면 꼬리 제기니까 성능이 향상됐다기보다는 제기 호출의 수를 2개를 썼었는데 하나로 바꾼 거예요. 하나로 바꾸면서 여기서 계산을 다 하고 있죠. 해서 넘기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전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산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sum of digit. 그래서 1, 2, 3이 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6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3이 들어와도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6이 주어져야 돼요. 그거를 반복을 이용해서도 작성해보고 제기적으로도 작성해보고 꼬리 제기로도 바꿔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대신에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 sum of digits, x에 있는 각 자릿수들을 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음수는 고려하지 않고 양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모두 10하면 마지막 자릿수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릿수를 sum에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줘서 다음번에는 그 다음 자릿수를 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sum 하면은 각 자릿수들을 다 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음수이면은 x 모두 10이 음수가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x를 음수로 바꾸는 거예요. x를 그러니까 음수였으면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int min 가장 그 작은 값일 때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int min이 혹시 들어오면 그 값을 요걸 이용해서 부호로 바꾸면은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x를 int max로 바꾸고 sum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 절대값이 하나 차이가 나요. 얘는 마이너스 뭐뭐뭐 8이 되고 얘는 int max는 뭐뭐뭐 7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릿수가 이쪽은 8이고 이쪽은 7이에요. 그래서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번잡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모드 12 여기가 음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x 모드 10을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x 모드 10은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바꾸면서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계속 나누다 보면은 처음부터 음수가 들어오면 여기로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 조건으로는 음수가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x가 0이 아니면. 그럼 x가 0이면 어떻게 돼요? x가 0이면 이거 안 하죠. 그럼 sum도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재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그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 정수에 있는 각 자릿수들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비재기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비재기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원 문제를 작은 문제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 문제를 그것과 똑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sum n은 n 모드 10 더하기 sum 요거랑 같죠. 맨 마지막 자릿수 더한 거랑 n을 그 마지막 자릿수를 뺀 나머지의 합과 같죠. 그러면은 요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점화식, 재현식 뭐 이렇게 되는데 원 문제를 그것의 작은 문제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기 함수를 만들 때는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함수를 구현할 때는 종료 조건이 중요하죠. 그럼 종료 조건은 뭐가 돼야 돼요? if x가
요거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x가 0이면 return x, s return 플러스 sum of digits x 10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꼬리재기인가요? 아닌가요? 꼬리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걸 호출하고 나서 되돌아오면 이 x 모드 10을 더해줘야 돼요. 따라서 sum of digit는 스택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를 꼬리재기로 어떻게 바꾸냐? 이 경우에는 꼬리재기의 경우에는 이제 요 x 모드 10을 1로 넣어야 돼요. 1로 넣어서 뭔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합계를 얘가 누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서브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넥스트는 나누기 10한 거고요. 합계는 이렇게 축적해 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실제 sum of digits는 int x가 오면 return sum sub x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x가 0이 아니면 0이면 sum도 0을 리턴할 거고 x가 sum이 아니면 next 10을 호출할 거고 이렇게 호출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자체로는 꼬리 제기가 됩니다. 꼬리 제기가 되면은 컴파일러 최적화에 의해서 스택 공간이 안 쌓이고 그냥 함수 호출이 끝나면 그 꼬리 제기 제기 호출이 이루어질 때 기존에 쓰던 스택 공간은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버전과 꼬리 제기가 아닌 버전과 요 버전을 고려해 보면 비교해 보면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고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만
아래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택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계산 양 측면에서 보면 차이는 없다. 이 점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수를 설계한 다음에 이 함수를 구현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설계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함수를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검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함수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문서화해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 조건은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 함수 호출 전에 충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보통 인자들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인데요.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의 상태 같은 것들이 사전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광역 변수를, 전역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역 변수의 상태도 사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되어 정상 종료되면 충족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보통 사후 조건은 반환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사전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어떤 반환값을 줘야 되는지 그것이 사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함수의 호출 결과로 우리가 반환값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들을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로 전달했을 경우에는 그 값들을 함수에서 수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수정된 결과가 함수가 종료된 후에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후 조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그 전역 변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사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은 함수 몸체 구현과 무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함수를 구현하기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도록 우리는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간단한 함수입니다.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정수를 출력해주는 그것의 합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은 뭘까요? 사전 조건은 A 더하기 B가 int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int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썸의 결과가 A 플러스 B가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후 조건은 A와 B를 더한 값입니다. 그런데 A와 B의 합이 max를 넘거나 또는 그 두 개의 합이 min보다 작으면은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과 관련된 예제이고 객체 지향 스타일이 아니라 예전 C 스타일에서 은행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가 이 함수에 전달돼서 입금 메소드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뱅크 어카운트는 뭐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안에 여러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balance라고 하는 잔액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은 뭐고 사후 조건은 뭘까요? 반환값이 보이드니까 사후 조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참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함수가 종료되면 이 전달됐던 구조체의 값들은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전 조건은 이 amount와 우리가 인자가 두 개니까 각각 인자의 사전 조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 뒤에 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뒤에 거는 amount죠. 정수입니다. 그러면 정수의 범위는 그러니까 int min에서 요 int max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은 실제 이 함수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deposit은 어떤 경우에 정상적으로 그 범위 중에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냐면은 amount가 0보다는 커야 돼요. amount가 0이 돼도 이 조건은 충족이 될 수 있으나 amount가 0, 영원을 입금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전 조건은 amount는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 값을 플러스 이퀄을 하는 어마운트만큼 늘리는 거죠. 증가시키는 거니까 똑같이 오버플로우 문제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이 int max보다는 작아야 정상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이 값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값은 0보다는 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체의 어떤 불변 조건이라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일반적인 계좌이면 계좌의 잔액은 뭐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면 0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히 여기서 이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검토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요게 참조가 아니라 포인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전 조건으로 어카운트가 요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참조 변수와 그 포인터 변수의 큰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터 변수는 null ptr를 가질 수 있지만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되는데 그 전달된 값이 null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카운트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조 전달로 전달하게 되면 주소 전달과 비교해서 이런 주소 전달에서는 null ptr이 아닌지를 검사해야 됐지만 참조 전달에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소 전달과 비교해서 참조 전달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int find needle 해가지고 haystack 배열이 주어지고 배열의 크기가 주어지고 찾고자 하는 needle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럼 이 값이 요 안에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여기 int에서 위치 세계인 정보를 반환하는 함수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사전 조건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포인트 개념이니까 주소 전달이기 때문에 배열은 이 해시태그이 널피테리인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널피테리면 올바르게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이즈 값, 두 번째 변수, 차례차례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 변수 사이즈는 0보다는 커야 되고 헤이스택보다는 용량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들이라는 값은 특별한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유지하는 정보들이 뭐 양의 정수다. 그러면 니들도 양의 정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해시태그에 인트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없으면 이 니들도 어떤 범위에 있어도 인트 범위이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들의 범위는 또 이 함수에서 처리하는 이 해시태그의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 조건은 요 니들이 요 안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R이 요 사이즈 안에, 그러니까 이 R이 0에서 사이즈보다 작은 값이면 해시태그 R은 니들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게 사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R이면 니들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R이 마이너스 1이면 요 사이즈에 대해서 요 범위에 대해서 해시태그 i가 니들인 값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값들이 니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함수를 만들기 전에 이 함수가 뭘 해야 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들 인자들의 범위, 인자들이 갖춰야 되는 사전 조건이 뭐고 반환값이 갖춰야 되는 사후 조건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함수를 구현해야 됩니다. 사전 조건의 충족은 호출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구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오는지에 대해서 그 함수를 구현하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개발하는 사람은 그런 거 오기로 기대하는데 실제 그런 게 안 올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함수 내부에서 그 호출자의 책임이지만 함수 구현자는 사전 조건에 대해서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외를 발생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는 amount가 어떤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음수다. 뭐 이러면은 요 인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포지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기가 음수인데 이거를 더해버려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음수가 발생을 하면은 예외를 발생해서 아직 그 예외를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예외를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호출한 사람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반환값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릴 수 있는데 이제 C++에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예외를 발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함수 호출한 사람은 그 함수를 호출했는데 예외가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에 발생하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는 문제의 발생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어도 돼요. 그 오류가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개선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예외 처리는 주로 오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불변 조건이라는 것은 사전과 사후에 모두 충족되는 조건이면 우리가 함수 불변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카운트가 만약에 밸런스는 잔액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계속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함수의 불변 조건이 되겠습니다. 함수를 설계하고 나서 이 함수가 이렇게 설계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를 검토할 때 이 함수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가 값을 생성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반환값을 주는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호출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는 함수는 바로 이런 함수입니다. 수업. 이 수업 함수는 전달된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맞바꿔 줍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이루어진 일은 그 수업을 호출한 함수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fu가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a, b가 있고 수업 a, b를 하면 이 수업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a와 b가 값이 서로 맞바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함수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달된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출력을 줍니다. 입력을 받아서 인자들만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고 출력을 줘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함수의 내부 동작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내가 여기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함수를 디버깅할 때 sum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sum을 쓰는 게 아니라 수업 같은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수업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으면은 이 함수도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디버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달의 주소 전달이나 참도 전달은 이제 입력 역할뿐만 아니라 출력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출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출력 역할까지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컨스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컨스트를 붙여준 어떤 포인터 전달 또 참조의 전달은 부작용이 있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출력 역할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야 돼요.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순수 함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작용 없는 함수를.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가 순수 함수가 되어야 프로그램이 깔끔하고 디버깅하기가 편해집니다. 또 그것만 부작용이라고 안 하고 또 하나 부작용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특정 컴퓨터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함수에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요소가 있어도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std, cout 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입금이라는 함수에 불필요하겠지만, 만약 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은 콘솔 응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GUI 응용이 되거나 다른 환경이 되면 이 코드는 콘솔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죠. 그 환경과 안 맞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가 환경과 구애받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는 함수인 경우에는 거기에 특정 환경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요소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떤 환경에 종속되는 요소가 들어있고 그 함수가 그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함수이면은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외부와 상호작용한 코드와 프로그램 내부 로직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서 개발돼야 되고,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코드는 그것이 동작을 목표로 하는 환경에 의존적인 코드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부 로직과 관련된 것은 이 환경과는 무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오목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오목 게임을 GUI로 만들면 그 특정 GUI 환경에서 돌아가는 코드들이 있겠죠. 그것은 외부와 상호작용한 그런 코드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목 게임에서 오목의 룰과 관련된 것은 GUI 환경을 만들든 웹 환경에서 만들든 또 뭐 모바일 환경에서 만들든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코드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여러 환경에서 또 여러 유사한 프로그램들 개발할 때 활용하고자 하면은 이런 특정 환경에 종속되는 요소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separation of concern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엽떡 과제를 할 때에도 이렇게 콘솔의 출력과 관련된 부분과 그 실제 프로그램 로직, 메뉴의 가격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리해가지고 이쪽 부분들에는 이런 콘솔과 관련된 요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